안녕하세요. 여기는 밑줄 그어쓰다고요.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게스트로 모신 혜연 쌤입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왔을 때 딱 마침 와주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 쿠바와 을생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밑줄 그은 부분도 같이 읽고 질문도 좀 드리고. 네. 쿠바와 을생활이 네. 어떤 책인지 그 저자의 직접 소개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고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간단한 소개. 네. 쿠바와 의생활은 출판되고 나서도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좀 이상한 책이고요. 왜? 희한한 책이고요. 아마 희한하다라는 그 저의 이 평가가 의생활이라는 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의생활은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조어인데, 그러니까 이 조어를 제가 이제 만든 이유도 제가 이제 쿠바에서 의대생으로서 이제 의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의료가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쿠바 의료나 의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걸 책으로 써야겠다고 했을 때 알맞은 제가 관찰한 것들을 포착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었던 건 확실히 그 메디슨에 관련된 건 맞는데 의는 맞는데 이게 의료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 셋과 완전히 무관한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사실 쓰고 싶었던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의술과 의학과 의료를 자원 삼아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생로병사를 이제 몸의 변화를 조직해내는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리고 쿠바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왜 쓰지 책으로? 나의 그냥 일상 그냥인데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이게 가진 자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뭘 가졌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국이든 이제 미국이든 저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제가 경험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병을 생각하지만 병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이 없어도 노화 역시 예, 뭐 진단명이 없더라도 노화 역시 몸이 겪는 변화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에도 사실은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몸의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성장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출산과 육아 이런 것도 몸에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쿠바에서는 이제 콘술토리오라고 불리는 이제 마을 진료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논을 이제 뭐랄까 이제 의사들에게 질문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이제 사람들끼리도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자체에 좀 치유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묘사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독자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의생활을 상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병환이라든가 아니면 노화라든가 이제 가족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도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 상상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보통 그런 게 돈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육아라든가 뭐 병원에 간다든가 이게 불만족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몸에 관련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돈이 일단 있어야지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뭐 육아 시터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쿠바가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돈이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일상의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상상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면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질문을 다음으로 안 할 수 없었는데 네. 그 쿠바와 을 생활을 어떻게 쓰시게 되고 그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에 작품 그 돈키호테는 약간 고전이라는 주제가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없었기도 하고 전 작품들과 비교해서 이번 책을 준비하셨을 때는 좀 어떠셨는지. 이번 책을 때는 뭐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가장 에너지를 뺏긴 좀 책이 아니었나 막판에는 싶은데 일단은 초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쿠바에서 살면서 계속 이제 연구실에 MBQ 블로그에 글을 보내기도 했던 그 현장 스케치 글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조직을 할 때 처음엔 이게 너무 낯선 주제인데 이게 독자들 입장 쿠바도 그쵸. 낯설고 그러니까 메디슨도 낯선데 메디슨이 생활에 들어왔을 때 이게 보통 우리는 일상은 일상이고 병원은 병원 이렇게 분리하는데 이게 섞여 있는 현장을 보는 거 의생활이란 말도 낯설 텐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 생각은 약간 여행을 하는 식으로 여행기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일상, 마을, 학교, 세상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컨셉으로 잡아서 목차를 짜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차랑 초고를 보냈는데 출판사 쪽에서 목차가 나쁜 건 아닌데 여행을 하는 느낌은 잘 안 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를 가이드로서 이 책에 약간 등장을 시켜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이드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굳이 늘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느낌을 내려면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책의 본질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 근데 여행 컨셉은 빼고 대신에 의생활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더 초반에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그게 관통을 하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앞에 조금 분량이 있는데 이제 의생활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과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가, 그 의생활이라는 이 영역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지만 어쨌든 제가 의생활이라는 낱말로 포착하고 싶은 그 현장, 일상에서 우리가 몸에 대한 서사를 말하고 치료를 실행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실용적으로 진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어도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걸로 이제 관통을 시켜야겠다. 이런 이 장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컨셉을 바꾸게 됐죠. 그 쿠바 의생활 보면서 되게 의에 대해서 애정이 깊다라는 걸 느꼈는데 의생활을 선언한다고 처음에 그러셨는데 혜완쌤이 하고 싶은 의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약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저는 아직 모습인지. 졸업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한 걸로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아직 방황 중이에요. 뭘 할 것인가. 다 근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임상의 길을 가면 그건 정말 이제 컨설토리오에서 치료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의생활이 저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왜 의료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이제 너무 전문적이고 환자와 괴리가 되고 환자를 소외시키고 근데 저는 또 전문가의 그러면 전문성을 없애는 게 해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소수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콘설토리오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의사인 거죠. 네.
치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어떤 그 판단하고, 왜 환자도 여러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과 아직 어울려 살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는데 아픈 정도나, 아니면 당장에 이제 격리가 당장에 이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임상을 간다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매력이 있을 것인데, 이제 저는 또 사실은 의학사나 이런 것도 되게 끌려요. 왜냐면 의학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의학, 의료 혹은 의술이 굉장히 좁은 상상력에 갇혀 있잖아요. 쿠바 의료만 해도 동시대 의료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색다르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그냥 의학, 의료, 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경험을 사실 인류가 문명을 만들면서부터 사실 의학이라는 건, 메디슨이라는 건 계속 함께 해온 거죠. 생로병사를 다루는 문제니까. 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의 근본적인 모습, 치유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학을 하는 사람은 냉소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치료를 왜 받나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어차피 지구는 망했는데 왜 내가 무슨 소비를 줄여야 돼?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거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 자신한테 말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아픈 거 왜 치료받지? 메디슨은 그렇지 않아요. 의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근본을 보려면 의학사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이라 생각하고,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저는 뭐 서사의학처럼, 이건 이제 문학과 의학의 접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야기로 만드는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소통되고 또 어떤 식으로 불통되는가, 의사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 이제 의학 지식이 없이 그냥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병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다 하면 좋겠지만 몸은 하나고 몸은 하나고 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다 하고 싶으나 다 하면 짱이겠지. 근데 이제 신중하게 길을 골라야 돼서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길을 가든지 콘설토리오는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의학을 배운 사람이 또 주도할 이유도 없어요. 콘설토리오는. 아니, 그건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쿠바의 맥락에서는 이제 그쵸, 가족 그쵸. 조치가 진료하는 네. 곳이지만, 콘설토리오라는 그냥 아이디어만 우리가 가져와서 의생활에 방점을 둔 콘설토리오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의사는 모셔오거나 그쵸.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밑줄을 몇 개 그어서 그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네, 같이 읽는 거죠. 네. 제가 한 번 읽고 또 다른 부분은 혜연쌤이 네. 읽으시면, 처음엔 제가 읽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돌이켜보니 내 쿠바 유학은 생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사건도 종국에는 생활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생활은 모든 운명적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스마일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응시했던 시간의 바다는 고매한 철학자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범상한 일상 속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곳이 의의 현장이다. 생과 사, 병과 치유라는 사건은 쉴 새 없이 생명의 시간을 두드린다. 그 기승전결을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회복하며 누구는 죽는다. 누군가는 부정하고 누군가는 적응한다. 매 순간이 운명의 주사위 놀이다. 몸은 우연과 필연과 자유의지가 치밀하게 얽혀있는 현장이다. 이토록 강도 높은 드라마를 우리들은 매일 잠잠히 살아가고 있다. 이 침묵 속 활기에 감탄하여 나는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쿠바 생활을 스케치한 것이다. 생활 전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라고 하면 의료나 의학처럼 미리 구획된 영역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도와 학문 이전에 신체가 기거하고 또 변해가는 일상의 네트워크가 선재한다. 이 네트워크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쿠바인들은 치유란 수많은 인연이 얽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의료인의 기술만큼이나 환자들의 주도성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더해져야 하며 치유된 환자가 되돌아갈 수 있는 일상도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경계 없이 섞이는 곳이 바로 생활이다. 생활 속에 녹아든 이 네트워크를 지칭할 말이 달리 없어서 의생활이라는 표현을 만들게 되었다. 생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생활과 의의 접점을 맞춰서 보신 게 생활과 어떤 거에 접점이요? 의과 생활에 접점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생활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은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밥 같은 거예요. 밥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때리면 먹는 거죠. 그냥 우리 그렇게 별거 없이 살다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또 그렇지만 또 그것이 의미가 없는가, 또 그 안에 소소한 재미도 있고 소소한 불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와 생활은 접점이 아니죠. 왜냐면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몸이 있기 때문에 꾸리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시시해 보이고 잠잠해 보이고 사실 별거 없는 생활이 뭘 하든 우리가 뭐 생활이 뭐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취업에 성공한 순간만 기쁘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대갓집 양반의 노비가 되고 나쁜 회사에 들어가면 가난한 집 회사의 노비가 되듯이 아 노비 생활?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사실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고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고매하고 즐겁고 기쁘고 보람찬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또 버텨야 하는 지루한 순간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생활에서 그 생활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무슨 사건인가 저는 그게 이제 몸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우리가 그냥 뭐 먹고 사는 일, 뭐 여가 생활, 워라벨 이런 것들은 생활에 제가 느끼기에는 겉표면이고 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이 겪는 생로병사인데 이게 잘 느낌이 건강하고 막 젊을 때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고 내 몸은 항상 이랬던 거 아닌가? 근데 그 되게 잠잠해 보이는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은 내 몸을 유지하는데도 세포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균형을 이루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별일 없게 하려고 몸에. 그럼 그걸 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는 생활과 접점인 게 아니고 생활의 본질을 그 생로병사라는 내 몸이 매일 살고 죽고 세포들이 살고 죽고 하는 그 운동을 이해해보고 조금 더 그 운동을 편안하게 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러려는 노력이 에서 의가 나왔다면 의는 생활과의 접점이 아니라 생활 정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쿠바에서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대표하는 제가 쿠바에서 어떻게 살았고 거기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좀 대표하는 문장 같아요. 257쪽에 그거에 첫 번째 문단이거든요. 순환 속에서는 삶의 장애물 역시 흘러가게 된다. 때로는 장애물이 생명력을 북돋우기도 한다. 쿠바를 떠난 이후 나는 종종 그곳을 그리워했다. 절반밖에 열리지 않던 창문, 문고리가 고장난 문, 성냥불이 없으면 켤 수도 없었던 보일러, 늘 예민하게 살펴야 했던 물탱크 따위의 것이었다.
이런 게 대체 왜 그리울까? 내가 그리워했던 것은 망가진 물건이 아니었다. 그 망가진 물건들 사이에 있어도 괜찮았던 나에 대한 경험이었다. 가라앉는 기분에서 도주하는 길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확보할수록 몰락하지 않는 나에 대한 존재감도 뚜렷해진다. 망가진 물건들 속에 누워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배경이 초라하다고 해서 삶이 초라한 게 아니고 도구가 망가진다고 해서 존재가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나는 사실 괜찮다. 가난은 행복이 될 수 없다. 가난은 인간을 파괴할 뿐 자유롭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인식이다. 결핍과 잉여 모두 자유로운 나에게는 동일하게 무용하다는 깨달음이다. 쿠바에서 배운 것 중에 진짜 가장 저에게 깊은 임팩트를 남겨 딱 하나 고른다면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쿠바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네. 미화할 수 없는 비루한 그쵸. 일상의 조건. 어. 물론 쿠바의 막 아름다운 카리브해 해변이나 막 이제 올드카 이런 것들은 예쁘지만 정말 제가 생활하는 현장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물탱크 맨날 체크해야 되고 물 떨어지면 물이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물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날은 물을 아예 못 쓰는 거고 그래서 막 다들 의대 공부 안 어렵냐고 그때 쿠바 있을 때 공부가 제일 쉽다 그랬어요. 그게 진담이었어. 공부는 내가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끊겨요. 물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그런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막 가난을 미화하는 것도 싫어요. 막 가난하게 살지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 역시 물질 품에 찌들면 안 된다. 이것도 되게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살 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제가 거기서 이제 저도 엄청 불평하고 쿠바인도 엄청 불평하고 근데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이게 뭔가가 상황은 괜찮지가 않은데 그것을 내가 괜찮지 않은 걸로 만들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가난한 집에 부족하게 막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살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그 상황은 고쳐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내 조건의 부족함이 나라는 사람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몸에 대한 자기 존재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런 망가진 물건들 사이에 누워서 자도 난 잘 자잖아요. 그리고 다음날이면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낀 사람이었죠. 완전히 내부인도 될 수가 없었죠. 결국 쿠바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돌아갈 집이 있고 쿠바인들이 그렇게 얻기 어려워하는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외부에서 그리고 쿠바에서의 미래를 꿈꾸지 않아도 되는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요. 근데 또 그렇지만 동시에 공부를 한다는 건 일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이 여행객의 입장은 또 아니었던 것이고 그런 이제 낀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괜찮지? 쿠바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짜증나는데 같은 사람인데 근데 짜증 내거든요 쿠바인들도. 근데 저랑 이 짜증의 뭐랄까 독성? 이 강도 이게 네. 다르기도 하고 금방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정말 생활이니까 그랬겠죠. 자기 생활을 저주해봤지 뭐가 나와요. 또 길을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가 대체 다른 거지? 내가 진짜 제 초일 세계에서 이렇게 정신도 몸도 풍요의 이기에 젖어서 부르주아 쿠바인들 입장에서 완전 부르주아 세계 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텐데 진짜 세계 인구 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제가 누리고 산 이 풍요가 그거에 젖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혹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저 사람들이 다 정신승리한 사람들이야. 어. 쿠바인데 도대체 왜 이게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안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저도 제 생활을 긍정할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년이 지나니까 이 순간이 이제 이 책에 썼던 이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갑자기 이게 그리워지겠구나. 근데 왜? 미화해서? 아니, 저는 미화를 되게 싫어해요. 물탱크, 물이 막 새는 물탱크 가지고 사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고,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걸 미화하지는 않는데, 그때 갑자기, 근데도 그리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바 사람들의 저 근자감, 저 긍정적인 태도.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뭐 통찰력이 막 깊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생활의 힘이에요. 네. 정말 몸소 체험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소 체험해도 사람이 간사해서 떠나면 또 잊어요. 인터넷이 안 돼? 갑자기 막 와이파이 안 돼? 너무 짜증나. 근데 쿠바에서는 와이파이는 뭐 고사하고 그쵸. 데이터도 없었는데 그런 생활은 벌써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내가 쓴 글이니까 이걸 반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다시 기억하자. 써놓고 일단 써놓고 네. 이걸 쓸 땐 진심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는 또 쿠바를 떠나니까 사람이 또 편리의 문명에 이게 물들면 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준비한 밑줄은 끝이 났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